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반찬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간 아내에게 며느리가 한 말입니다. 더 피가 거꾸로 솟았던 건 변해버린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제 아들은 며느리 눈치만 살피더군요. 헌신만 하면 대접받는다는 생각, 그게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쉬울 때만 부모를 찾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의 태도에 저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단 1원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진 걸 움켜쥐고 있어야 자식에게 대접받는다는 뼈저린 노년의 지혜, 그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 68 홍주석입니다. 제 손을 보면 제 인생이 보입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손바닥 가운데는 거친 굳은 살이 박혀있지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거울 앞에 서면 이 손이 제 인생을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42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이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탁소를 처음 시작한 건 제가 23살 때였습니다. 변변한 기술도 든든한 집안도 없었지요. 있는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하루도 쉬지 않겠다는 오기뿐이었습니다. 1년간 세탁 기술을 악착같이 배워 서울 구로의 공장들이 빼곡한 골목 한켠에 조그만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친척에게 빌렸고 가게에 딸린 작은 단칸방이 저희 부부의 신혼집이 되었습니다. 근처 공장에 다니던 아내와 만나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없는 형편에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는데 아내는 그 좁은 방을 둘러보며 그저 묵묵히 웃어주었습니다. 좁네. 근데 우리 둘이니까 괜찮겠다. 그 한마디가 평생 저를 살리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땀에 절은 셔츠, 아이들 교복까지 닥치는 대로 받았습니다. 증기 다리미를 온종일 잡고 있으면 저녁엔 손목이 퉁퉁 부어올랐고 클리닝 약품 냄새가 온몸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지요. 아내는 그 냄새가 싫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밤늦게까지 카운터를 지키며 제 손을 보태주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자식 먹여 살리고 살아남는 게 전부인 시절이었으니까요. 세탁소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범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기름 냄새 나는 단칸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덜컥 것부터 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힘이 났습니다. 범준이 기저귀가 분유값을 벌기 위해 남들보다 더 일찍 깨고 더 늦게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공장 일을 그만두고 범준이를 포대기로 업은 채 손님들의 세탁물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가녀린 등에 엎여있던 어린 자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지만 우리 세 식구는 분명 행복했습니다. 범준이는 유난히 명석하고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카운터로 들어와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조잘거리곤 했지요. 아빠, 오늘 우리 반에서 나만 수학 100점 맞았다? 그래?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우리 아들? 당연히 아빠 닮았지. 엄마는 맨날 계산기만 쓰잖아.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행주를 던지면 셋이서 번지던 웃음소리가 세탁소 안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학원 한 번 변변히 보내지 못했는데도 범준이는 줄곧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욕심이 생기더군요. 나처럼 못 배워서 고생하게 만들지 말자. 우리 아들 공부만큼은 끝까지 책임져 주자. 참고서 한 권이라도 더 사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아내는 자기 옷 한 벌 사 입지 않으면서 아들 학원비부터 챙겼습니다. 범준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던 날 아내는 제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둘이 마주 앉아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별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보며 속으로 말했지요. 고생했다고, 잘 버텨주어 고맙다고 말입니다. 그 후 4년의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지만 밤낮 없이 다리미를 쥐며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아내는 무릎 연골이 닳아 시큰거리는 통증을 앓으면서도 병원 갈 돈과 시간이 아까워 팥으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외국계 제약회사에 취직했을 때 세탁소 집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다며
부러워하는 동네 사람들의 말에 가슴이 터질 듯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됐다. 내 인생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았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으며 골목의 활기가 죽어갔고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터지자 세탁물이 뚝 끊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세탁소들이 골목마다 들어서기 시작하더군요. 빠르고 싸고 깔끔한 그곳으로 손님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국 매달 적자를 버티다 3년 전 평생을 일궈온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42년간 매일같이 돌리던 기계의 전원을 끄는데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제 청춘이, 제 인생이 통째로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형편요? 세탁소 하며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가 남았습니다. 현재 시세로 7억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출 갚고 아이 뒷바라지하며 평생 아껴가며 모은 적금 3억 원이 전부입니다. 자산가라 하기엔 부끄럽지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게 땀 흘린 대가입니다. 하지만 폐업하고 난 뒤 변변찮은 연금만으로는 부부의 생활비와 아내의 병원비, 약값을 대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비복을 처음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안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쓸쓸하던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살아야지요. 아픈 아내를 지켜야 하고 내 힘으로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가끔 경비실 초소에 앉아 있으면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세탁소 한켠에 앉아 군소리 없이 공부하던 아이, 늦은 밤 퇴근한 제 어깨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물러주던 그 착하던 내 아들 범준이. 그런데 2년 전 아들이 40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 살갑던 내 자식이 어디로 가버린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40이 된 아들 범준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비 며느리는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 30살이었지요. 처음 인사를 오던 날 야무지고 당당한 인상이 요즘 젊은 사람답다 싶었습니다.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 속을 태우던 터라 저와 아내는 그저 반가운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첫 인사를 오자마자 예식장을 급하게 잡으며 결혼 준비를 서두르더군요. 그때야 알았습니다. 며느리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요즘 세상에 흠될 일은 아니라지만 덜컥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그저 두 사람이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신혼집 마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범준이는 그동안 자기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집을 얻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내는 머리를 맞대고 밤새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5천만 원이 한계야. 그 이상을 주면 우리 노후가 불안해져. 아내도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한 아들에게 그 돈을 건네자 녀석은 한사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돈 있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때만 해도 속 한 번 안 썩이고 잘 자라준 효자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제 앞가림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장가를 가겠다니 고맙고 기특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그래도 자식 결혼에 부모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억지로 아들의 손에 5천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저희에겐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준 셈이었습니다. 당장 아내와 저 둘 중에 큰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간병은 누가 하며 병원비로 자식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살다가 나중에 아들이 정 힘들다고 삶이 팍팍하다고 하면 그때 더 도와주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결혼을 석 달쯤 앞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장가 가기 전이라 여전히 함께 살고 있던 아들의 방에서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이 통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나 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슬쩍 흘러나오는 목소리의 톤이 이상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늘 당당하던 내 아들이 상대방에게 애원하듯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그것밖에 못 도와주신다는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전세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남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아파트 한 채씩 받고 사업 자금도 대준다는데
그 뒤로 무슨 말이 더 이어졌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누구에게 절절매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였겠지요. 몇 억,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척척해주는 남의 집 부모와 비교당하며 아들은 제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 생각지는 않으려 애썼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팍팍하니 남들과 비교하며 속상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들 내외 입장에서는 대출을 끼고 시작해야 하는 신혼생활이 억울하고 서러울 수도 있겠지요. 며느리에게 미안해 쩔쩔매는 아들의 마음도 머리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켠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42년 동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기름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무릎이 다 망가져 팥으로 버티면서도 아들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병원을 미뤘습니다. 뼈를 깎아가며 키워낸 자식인데 그 모든 헌신이 그저 그것밖에 못해주는 부모의 무능함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삶이 부끄러워졌고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통째로 짓밟힌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탁소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군소리 한마디 없이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이 사람에게만큼은 그날 밤들은 아들의 말을 절대 들려주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을 먹고 출근했고 저 역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서 뭘 어쩌겠습니까? 제 자식의 결혼이고 곧 손주가 태어날 텐데 말입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 삼키고 묻어두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하객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 역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더군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식장을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것밖에 못 도와주신다는데? 가슴이 아려왔지만 저는 그 원망을 목구멍 뒤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게 부모의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뒤 드디어 기다리던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마침 경비실 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범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니 아내는 두 손을 꼭 맞잡고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나직하게 말하더군요. 응, 낮에 범준이랑 통화했어. 손주의 이름은 홍서준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휴대폰으로 보내온 사진 속 조그맣고 작은 얼굴이 어찌나 신기하고 예쁘던지요. 내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식 전 늦은 밤 아들 방에서 들려오던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도 어둠 속에 씁쓸히 혼자 앉아 밤을 치새웠던 기억도 그 아이 얼굴을 보니 잠시나마 눈 녹듯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준이가 태어나고 몇 달 뒤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제 부모님의 첫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저희 집에서 정성껏 모셔온 날이었지요. 아내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저 역시 옆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필요한 것을 챙기며 손을 보탰습니다. 아들 내외가 온다고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의 얼굴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내는 아침부터 눈에 띄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현관문이 열렸을 때 들어선 것은 아들 내외 둘뿐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어디 있느냐는 아내의 말에 아들이 무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아, 서준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장모님한테 잠시 맡겨두고 왔어요.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화색이 싹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직 너무 어린데 여기까지 데리고 오기 힘들었겠지. 그렇게 어색하게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서다가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을 보더니 슬쩍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그러고는 제 귀를 의심케 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아주 똑똑히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요새 누가 집에서 힘들게 제사를 지내.
부엌에서 쟁반을 들고 나오던 아내의 몸이 순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못 들은 척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거실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던 바로 그때 아들 범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제사 지내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엄마도 몸 안 좋으신데 앞으로 제사는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겉으로 듣기에는 아픈 어머니의 몸을 걱정해주는 지극한 효자의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은 정작 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며느리의 기분이 어떤지 며느리의 눈치만 애타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윽고 제사가 끝나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며느리는 음식에 젓가락을 몇 번 대다 말고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고 범준이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대화다운 대화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겨우 식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아들에게 눈치를 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서준이 데리러 가봐야 해서요. 이만 먼저 일어날게요. 범준이 역시 기다렸다는 듯 따라 일어서며 외투를 걸쳤습니다. 상 위의 그릇들은 싱크대로 옮겨놓지도 않았고 설거지나 뒷정리하는 신용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잘 먹었습니다. 가볼게요. 라는 형식적인 한마디를 남긴 채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저와 아내 둘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덩그러니 남은 식탁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달그락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하는데 문득 바라본 아내의 등이 전보다 훨씬 더 작고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인 채 슬쩍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인 저에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훌쩍이는 소리조차 꾹 참아가며 묵묵히 설거지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제 옆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온 고마운 아내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곁으로 다가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아내는 목이 메는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요. 애 데리러 가야 한다는데 빨리 가봐야지 어쩌겠어.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당차고 똑 부러지잖아.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요. 여보, 며느리 말대로 우리 부모님 제사는 이제 지내지 말자. 당신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애들은 앞으로 부르지 말자. 괜찮지 않다는 걸 부부 둘 다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모른 척 덮었습니다. 밤이 깊어 설거지와 뒷정리를 모두 마치고 아내가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아내가 뜬금없이 한마디를 뱉어내더군요. 범준이가 예전 같지 않아. 응. 며느리가 밉다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범준이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모르겠어. 결혼하기 전에는 제삿날이면 장도 같이 봐주고 두 손 걷어붙이고 제사상 차리는 것도 살갑게 돕던 아이였는데 내가 결혼한 자식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정말 변해버린 걸까? 저는 차마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오늘 저희 집을 다녀간 그 아들의 눈은 단 한 번도 제 부모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앞에서도 팝상 앞에서도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가 향하는 곳은 오직 며느리 쪽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요즘 세대에게 제사는 번거롭고 고리타분한 문화일 수 있겠지요. 그걸 요즘 애들에게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운해도 우리 부부끼리 조용히 지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제사를 지내고 말고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평생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당연한 듯 제사상을 차려온 아내가 제 자식 앞에서 그런 무안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아들이 제 마누라 눈치 보느라 어머니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 그게 가슴이 찢어지는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적막한 집안에서 무언가 또다시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부서진 것은 제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내 아내에 대한 뼈저린 미안함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렇게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나온 아내가 전화기를 손에 꼭 쥔 채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범준이한테 방금 전화 왔었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내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든가 봐요. 회사 일도 많은데 야근까지 겹치고 집에 가면 서준이가도 울어서 밤에 잠을 거의 못 잔대. 주란이도 육아에 지쳤는지 범준이가 퇴근하고 집에만 가면 맨날 싸운다고 하더라고.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늘 당당하던 내 아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속내 털어놓았을까 싶어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아내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주말에 애들 밑반찬이나 좀 해다 줄까? 주란이도 애 보느라 힘들어서 밥도 제때 못 챙겨 먹을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힘들지 않겠어. 반찬 몇 개 만드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하고 아내는 싱긋 웃었습니다. 다음 날인 주말 아침,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범준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소고기 장조림과 멸치볶음, 나물 몇 가지를 정성스레 만들기 바빴어요. 출발하기 전 아내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고 없이 부모가 찾아오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며느리에게도 걸어보았지만 역시나 불통이었습니다. 범준아, 엄마가 너희 바쁜 것 같아서 밑반찬 몇 가지 좀 했어. 혹시 집에 있으면 연락다오. 문자까지 남겨놓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포장한 반찬 가방을 챙겨들며 제게 말했습니다. 애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전화 못 받나 봐요. 내가 그냥 가서 경비실에 맡기든 문 앞에 두고 오든 할 테니까 당신은 내일 출근해야 하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내가 반찬 가방을 챙겨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보내기가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 같이 갑시다. 우리 부부는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몇 번이나 더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들 내외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준이를 데리고 잠깐 어디라도 갔나 싶어 우리는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고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두꺼웠지요. 차가운 아파트 벤치에 앉아 기다린 지 30분, 1시간이 흘러가자 저도 모르게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는 연신 손을 비벼가며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범준이가 전화를 이렇게 안 받을 애가 아닌데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발을 구르며 1시간쯤 떨며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시끌벅적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더군요. 그런데 두 사람 곁에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사돈 식구들이었습니다. 힘들다던 투정 부리던 아들은 사돈 식구들과 행복한 얼굴로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겁니다. 범준아, 주란아. 추위에 떨던 아내가 반가운 마음에 시린 손을 들어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역시 사돈에게 고개를 숙여 먼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반가워하는 시어머니와 고개 숙여 인사하는 시아버지를 보며 며느리는 사돈 식구들과 제 남편이 똑똑히 지켜보는 앞에서 날카롭고 또렷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이러시면 저희가 너무 불편해요. 요즘 시대에 이건 예의가 아니죠. 아내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도통 연락이 안 되길래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예의가 아니다. 제 친정 부모 앞에서 졸지의 시부모를 예의 없는 사람들로 낙인 찍어버리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머리가 붕 뜨며 하얘지더군요. 아내는 너무 당황해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제 아들 범준이 녀석은 어땠을까요? 제 엄마 아빠가 며느리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사돈의 눈치만 살피며 그저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고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반찬까지 해와 길에서 기다리는 걸 빤히 보았으면서도 이 녀석은 며느리가 무서워 단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 비겁한 눈동자가 사돈 식구들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돈 식구들 역시 그 누구 하나 며느리를 말리는 기색 없이 그저 멀찍이 서서 당황하며 우리 부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가자. 다음에 뵙지요, 사돈. 아내는 제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정성껏 만든 반찬 가방을 건네줄 생각조차 못한 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돌아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차장 밖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 아내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말없이 설거지를 도맡았고 아내한테 일찍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벤치에서 기다린 탓이었어요. 펄펄 끓는 열에 집에 있는 해열제를 먹이고 저는 밤새 끙끙 앓는 아내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아들의 전화 한 통에 몸이 부서져라 반찬을 하던 아내, 사돈 앞에서 무시당하고 돌아와 숨죽여 우는 내 아내. 저는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대가 할 말 다 하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줘서 슬픈 게 아닙니다. 부모를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믿는 그 오만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와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돈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모진 말을 했던 며느리가 미운 건지 제 부모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벙어리처럼 서 있던 아들놈이 미운 건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저조차 피눈물이 나는데 아내의 가슴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아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이 불길 같은 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명이 참 구차했습니다. 당황하면 시부모님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모진 소리가 나올까요? 저는 아들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알았다. 내 엄마 지금 몸살 났다. 네? 엄마가요? 많이 아파요? 병원 다녀와서 누워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마.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말들을 더 들어봤자 가슴 속에 화만 더 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는 한동안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감기 몸살이 일주일을 넘겼지요. 아내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자꾸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 빠졌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약해 빠진 게 아니야. 그 찬바람 맞으며 벤치에서 떨었는데 안 아프면 그게 이상한 거지.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돈 앞에서 당했던 비참한 일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흘렸던 서러운 눈물도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굳이 꺼내어 아내의 가슴을 다시 후벼파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올해 김장은 그냥 우리 둘 먹을 것만 조금만 해요.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올해는 김장을 아예 안 하고 사 먹으면 안 돼? 당신은 사 먹는 김치가 입에 맞아요? 사 먹는 건 조미료 맛만 나서 금방 물려요. 그 고집스러운 말에 저는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손수 담근 김치 맛에 길들여진 게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결국 부부 둘이서 먹을 배추 10포기만 소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기 며칠 전 아내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와서 고생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마음에 걸려 김장하니까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알려주려던 참이었지요. 전화를 받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유난히 상냥했습니다. 나를 세우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서준이도 있고 해서 이번엔 도우러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저희 것까지 무리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은 아내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오지 않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씁쓸하게 알겠다고 대답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란이는 애 보느라 바쁘다네.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절인 배추를 씻어 날랐습니다. 저도 옆에서 부지런히 거들었습니다. 김장을 하는 내내 아내의 허리는 펴질 줄 몰랐습니다. 점심도 대충 때운 채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큼직한 김치통들이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아내가 끊어질 듯한 허리를 두드리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다 됐다. 이제 좀 씻고 쉽시다, 여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 범준이가 서 있더군요. 퇴근하는 길에 들렀다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던 녀석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보더군요. 어머니 오늘 김장하셨어요? 응. 와, 역시 우리 엄마 김치 냄새는 멀리서도 딱 알겠다니까요. 범준이는 옷도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방금 채워둔 김치통 뚜껑을 덜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겉절이 한 조각을 척 집어먹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군요. 역시 엄마 김치가 최고야. 파는 김치랑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그 모습을 보던 아내의 얼굴에 순간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거절에 서운했던 마음이 내 자식 입에 들어간 김치 한 조각과 칭찬 몇 마디에 눈 녹듯 녹아버리는 게 부모 마음이었나 봅니다. 범준이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화 몇 마디 나누는가 싶더니 김치통 2개를 양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주란이도 엄마 김치 엄청 기다렸거든요. 이거 가져가도 되죠? 다음에 또 올게요. 녀석은 김치통을 들고 서둘러 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난 뒤 아내가 싱크대에 지친 몸을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김치 챙겨주고 싶었는데 마침 잘 왔다 갔네.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인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주란이랑 잠깐 급하게 볼 일이 생겨서요. 서준이 좀 몇 시간만 봐주실 수 있어요?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저녁만 후딱 먹고 금방 올게요. 진짜 몇 시간 안 걸려요. 아쉬울 때만 전화를 걸어오는 게 괘씸했지만 눈에 밟히는 손주 녀석 생각에 못 이기는 척 그러마했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2살배기 서준이는 통통한 볼을 고물거리며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본 아내의 얼굴은 오랜만에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라던 약속은 보기 좋게 비껴갔습니다. 아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겨우 얼러서 재우고 나니 밤 10시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11시가 되고 밤 12시가 되어도 자식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번갈아가며 텅 빈 거실 시계를 쳐다보며 초조하게 녀석들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서준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시계바늘이 새벽 1시를 지나 새벽 2시가 다 되었을 때야 현관 도어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눈이 충혈된 아들과 살짝 비틀거리는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저녁만 먹고 금방 오겠다던 녀석들은 부모에게 애를 맡겨두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며 부부 데이트를 즐기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좀 많이 늦었죠? 아들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들 내외에게 손주를 맡겨보내는 게 너무나 위험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둘 다 취했으니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렴. 제가 말하자 뒤에 있던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집에 가야 해요.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단호한 며느리의 태도에 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잠든 서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며느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아이를 받아 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누워있는데 옆에 누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당신 자요? 아니, 앉아.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내가 힘겹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이 잘 갔겠지?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 저 역시 정확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생한 부모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연락 두절로 새벽 2시까지 애를 맡겨두고 술 먹고 온 아들과 며느리. 아쉬울 때만 찾고 못된 놈들. 어둠 속에서 제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삼킬 만큼 삼켰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고 참아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시한폭탄처럼 끓어오르던 분노가 그 서글픈 새벽 2시에 마침내 잔인하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휘둘리며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고 직접 칼을 빼들겠다고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아내를 식탁에 불러 앉혔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말할 게 있어. 아내가 제 굳은 표정에 조금 긴장한 듯 눈치를 살피며 마주 앉았습니다. 앞으로 범준이네 반찬 만들어주는 일도 자기들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손주 봐주는 것도 다 그만합시다. 이제 당신은 자식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마. 아내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묻더군요. 여보, 그러다가 애들이랑 영영 사이가 더 멀어지면 어떡해요? 지금도 딱히 가까운 사이 아니지.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 마.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은 참지 않고 다 하면서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어린 자식 맡겨놓고 새벽 2시에 오는 자식들 우리가 단호해야 걔들도 정신 차려. 제 목소리가 워낙 완강했던 탓인지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주말 오전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주말에 갑자기 중요한 바이어 미팅이 잡혀서요.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주란이가 마침 일이 있어서 친정에 가야 한다고 해서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네? 안 된다고요? 늘 당연하게 수락할 줄 알았던 아들의 목소리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안 돼. 중요한 일정이 있다. 아들은 잠시 멍하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자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번 주말에 무슨 일정이 있어요? 없어. 지금부터 만들면 되지. 솔직히 가슴 한구석이 조금 저려오긴 했습니다. 눈에 밟히는 손주 녀석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눈을 질끈 감고 단호해져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제 굳은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서준이가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였겠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이번만큼은 결단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주말 이른 새벽 저와 아내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가벼운 차림으로 산에 올라 등산을 하기로 했지요. 2시간이 걸려 등산로 입구에 막 도착했을 무렵 제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범준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아버지 집인데 어디 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내 엄마랑 등산 왔다. 내가 분명 주말에 안 된다고 일정 있다고 말하지 않았니? 왜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왔어? 아버지, 저 정말 급하다고요. 바이어 미팅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아들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1시간을 떨던 저희 부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숨을 길게 고른 뒤 말했습니다. 범준아, 며느리가 했던 말 기억하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면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고. 요즘 시대에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지? 분명 일정이 있다고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왜 너는 온다고 말도 없이 무작정 왔냐? 요즘 시대에 그건 자식이라도 예의가 아니지 않니? 순간 수화기 넘어가 마치 얼어붙은 듯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일이 그렇게 급하면 내 처한테 당장 연락해서 친정에서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장모님 댁에 서준이를 맡기든지 해야겠구나. 저는 자식의 대답을 더 듣지도 않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등산화 끈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던 아내가 굳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여보, 우리 괜히 온 거 아니에요? 범준이 회사 일이 급하다는데
지금이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내버려둬. 며느리가 어디 해외에 간 것도 아니고 친정에 있다니 연락하면 오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가도 몇 시간은 걸리는데 가긴 어딜 가요. 알아서 하라고 냅둡시다. 제 완고한 태도의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복잡한 마음을 누른 채 묵묵히 저를 따라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저 역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쩌면 자식들에게 참 잔인한 짓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손주 녀석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분명히 가르쳐야 할 도리가 있었습니다. 아쉬울 때만 부모를 찾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서 그러면서도 부모는 평생 제자리에 서서 있어야 한다고 믿는 그 이기적인 착각, 그 희생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알게 해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우리 부부에게 가르쳐준 요즘 시대의 예의를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진 말이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피눈물이 나게 했는지 이제 제 아들도 그 칼날의 무게를 똑같이 느껴봐야 했습니다. 산행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범준이 미팅은 오늘 잘 끝났으려나 모르겠네. 당신은 걱정도 팔자야. 이후로 연락 없는 거 보면 알아서 했겠지. 당신이 왜 걱정을 해. 그래도 아내의 말에 저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매번 그렇게 약해지니까 자식 놈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생 고생만 한 가여운 아내의 거친 손을 꼭 맞잡은 채 우리는 노을이 지는 귀갓길을 조용히 갔습니다. 아들에게선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소리 없이 흘러갔어요. 예전 같으면 걱정되는 마음에 집사람이 먼저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부부 둘 다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혼자 계시는 장모님 댁에 처가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저희에게 오지 못할 것 같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묵묵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경비일을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자고 말했어요. 아내는 아들 내외가 온다는 말에 갈비찜과 밑반찬을 잔뜩 준비하더군요. 이 미련한 사람은 정말 가슴속에 자식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싶어 곁에서 보는 제 마음이 더 아려왔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서준이도 함께였지요. 밥을 먹는 동안에는 서글프도록 별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 사이로 서준이가 웃으면 아내도 그제야 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피곤했는지 까무룩 잠든 서준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앞에 마주 앉은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범준아, 그리고 아가. 오늘 너희를 이렇게 집으로 부른 이유가 있다. 제 가라앉은 목소리에 아들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너희 인생을 열심히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자꾸나.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당황한 듯 물었지만 저는 말을 부드럽게 이어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42년 동안 세탁소에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마련한 이 아파트가 얼마 전에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지금 시세로 한 7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평생 아껴가며 모은 예금 3억에 지금 아버지가 경비일 하면서 버는 돈까지 있으니 너희에게 짐되지 않고 살 수 있겠더구나. 그 돈으로 이제 너희 엄마랑 내가 죽기 전까지 다 쓰고 갈 거다. 순간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주택연금 신청할 생각이다. 이 아파트 담보로 매달 연금 받으면서 우리 부부 노후에 아프면 병원비로 쓰고 생활비로 쓰면 충분히 살 수 있겠더구나. 너희 엄마 평생 제대로 못 받았던 무릎 수술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좋은 곳 여행도 다니면서
우리 둘이 다 쓰고 갈 거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적막해졌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부부 죽고 나면 너희에게 갈 유산은 단 1원도 없다. 제사도 지내지 마라. 바쁘면 명절에 오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너희 잘 살면 그만이야. 요즘 시대에 제사 지내는 집 없다며 건너뛰자고 한 건 범준이 내 녀석이었으니 섭섭할 것도 없겠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범준이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 왜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에게 잘못을 따지고 화를 내려고 꺼낸 말이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남은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지 부모로서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다. 그게 예의인 것 같아서. 아들은 말을 잃은 채 입을 열었다가 닫기만 반복했고 며느리는 시선을 바닥으로 뚝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랫 입술을 질끈 깨무는 모습이 제 눈에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아가, 섭섭하게 듣지 말아라. 나쁜 감정이 있어서 하는 모진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우리 손으로 번 것은 우리가 쓰고 가겠다는 뜻이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너희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며 눈치 보고 살고 싶지도 않구나. 우리 노후를 지키려면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서로에게 맞는 방법이야. 너희가 급한 일 있을 때 서준이는 봐주마. 미리 연락해주고. 아들의 얼굴은 어느새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서서히 단호하게 선을 긋기 시작하자 그제야 현실이 온몸으로 실감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오래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든 서준이를 품에 안고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아내와 저는 나란히 서서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현관문이 무겁게 쾅 하고 닫힌 뒤 집안에는 깊은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지친 몸을 기대며 조용히 제게 물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겠죠? 저는 창밖의 어두운 야경을 바라보며 아내의 어깨를 토당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쓰고 가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어. 그러니까 걱정 마. 잘한 거 맞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곁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거실 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통쾌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글프고 아려오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평생 내 살을 깎아 아낌없이 키운 아들인데 부모가 제 입으로 너희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없다며 모진 말을 하는 이 현실이 어찌 기쁜 일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재산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를 만만하게 보지 않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다는 것을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저 다 내어주고 헌신만 하면 될 거라 믿었던 생각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제 나이 68배, 인생에서 배운 가장 쓰고 서글픈 노년의 지혜였습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안부 전화였습니다. 별다른 용건이 없는 그냥 잘 계시냐는 전화였어요. 짧게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어요. 범준이한테 전화 왔었어. 안부 묻더라. 아내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그래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 손을 잡고 과일 봉지를 들고서요. 아버님, 지나다가 들렀어요. 서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나를 세우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서준이가 제 다리에 매달리며 방긋 웃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아들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어서 들어와라. 그날 오후 아내는 서준이 간식을 챙겨주느라 바빴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옆에 앉아 어머님, 제가 도울까요? 하며 상냥하게 굴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산선언 이후로 달라진 거라는 것도요. 속으로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주란이가 많이 달라졌던데 여보. 그러게. 근데 참 마음이 씁쓸하네. 진짜 달라진 건지 아니면 달라진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행주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든 그런 척이든 그냥 모른 척 속아주면서 살면 돼. 아내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여보. 맞고 틀리고가 어딨어? 자식이 찾아와 싹싹하게 굴고 덕분에 대접받고 눈에 밟히는 손주 자주 보면 그게 장땡이지. 안 그래? 제 대답에 아내가 참 오랜만에 소리내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며 굳어있던 아내의 얼굴에 마침내 따뜻한 봄날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뒤로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안부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명절이면 처가보다 우리 집을 먼저 들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어요. 과일이기도 하고 용돈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살갑게 대하며 서준이도 자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이 좋은 모양이었어요. 손주 보는 날이면 얼굴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경비실 초소에 앉아 있습니다. 올해 68,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42년 운영하던 세탁소를 폐업하고 경비 일을 하지만 제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고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만을 내 목숨처럼 바라보고 평생을 희생하며 살 필요 없습니다. 자식은 결국 자식의 인생이 있는 법이고 번듯하게 키워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면 이제는 엄연히 독립된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식의 행동이 나를 위한 진짜 효도가 아니라 가면인 줄 알면서도 부모의 여유로 부드럽게 속아주는 것도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부모가 먼저 단단해져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다 내어주고 헌신하면 나중에 대접받을 거란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것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려놓으면 안 돼요. 가진 걸 지키고 있어야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옵니다. 저는 68대 그걸 배웠습니다. 배움에 너무 늦은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뼈저리게 깨달은 바로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요. 경비실 창밖으로 눈부시게 밝은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저 홍주석, 이제 제법 단단해진 68살 노인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2년 동안 엄마를 지독히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의 폭력보다 무서웠던 건 모든 걸 보고도 외면하던 엄마의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18살에 집을 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뒤 엄마가 요양원에 방치됐다는 소식에 미움보다 큰 죄책감으로 달려가 2년간 엄마의 마지막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기 전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사람으로 죽는다. 병수발 드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오빠들이 장례식장에서 꺼낸 첫마디는 안부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닌 재산 서류부터 챙겨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와의 긴 시간은 끝났지만 이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뜻 마저 빼앗으려는 형제들. 그 치열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 학교 갈 채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아침부터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하며 웃습니다. 별거 아닌 아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별거 아닌 아침이 아직도 가끔 꿈처럼 느껴집니다. 제 이름은 한주연, 올해 42살입니다. 다정한 남편과 아들, 딸을 키우며 사는 지금 이 일상이 그 옛날 18살 소녀였던 저에게는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 누군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밥 먹고 잠드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가끔 밤에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제가 겪어온 그 어둡고 긴 과거를 모두 알고도 그 흉터까지 껴안아준 사람이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남편의 온기 덕분에 저는 비로소 오늘을 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낡은 앨범을 꺼내보게 됩니다.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데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우고 싶었던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질렀고 이유도 없이 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남매는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어도 숨을 죽였어요. 어디로 숨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희 집의 일상이었어요. 오빠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아버지 아래서 살아남는 법을 그렇게 배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약한 사람을 누르면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구는 법을요. 그 약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막내딸이었던 저는 오빠들의 심부름꾼이었고 화풀이 대상이었고 집안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 속에서 엄마는 어디 있었냐고요? 엄마는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아버지 술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해 손을 내밀지는 않았어요. 오빠들이 저를 밀치고 욕을 해도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도 엄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린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때리는 아버지보다 못 본 척하는 엄마가 더 무서웠습니다. 18살 겨울이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 싶은 밤이 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저는 그날 밤 가방에 가진 돈 몇만 원과 작은 앨범 하나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들어갈 것 같아서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걸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저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틀어지도록 그릇을 닦았고 고시원 좁은 방에 돌아와선 검정고시 책을 펼쳤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눈물이 나면 책상에 엎어져 울다가 다시 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검정고시를 따고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부고는 제가 집을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에 들려왔어요. 이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집을 뛰쳐나왔을 때 등을 토닥여준 유일한 어른, 이모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의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집 문을 다시 밟으면 제가 다시 그 18살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거울을 봅니다. 42살의 제 얼굴 안에 그 시절의 불안한 눈빛이 어른거릴 때가 있어요. 지우고 싶은 흉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 치열함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들이 2년 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다 울린 전화 한 통,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모였어요. 이모는 제가 18살에 집을 나오던 날 밤 어디 가든 살아는 있어라 라는 말과 함께 봉투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담아 저에게 주셨어요. 그 후로도 가끔 명절이면 안부를 전해왔지만 저는 늘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그 연락 하나하나가 제가 닫아둔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날은 이상하게 통화를 받기도 전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주연아, 이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오래 참다가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말이다. 지금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계셔. 치매라는데 명호도 종훈이도 아무도 안 들여다보고 있어. 이모가 가봤는데 혼자 두기엔 너무 위태로워. 아직은 초기라 정신이 드는 날이 더 많다는데. 주연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부엌 창문만 바라봤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국 냄비에서는 끓어넘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몇 번을 멈췄어요. 꺼내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서, 그 문을 열면 다시는 닫지 못할 것 같아서요. 여보, 오늘 이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 나 엄마한테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래 미워했고 지금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닌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딸 노릇 한 번만 해보고 싶어. 내가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평생 안고 온 짐이잖아. 같이 지자. 내가 도울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나서 운 것 같습니다. 이모가 알려준 병원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엄마를 보는 게 22회 만의 걸음이었으니까요. 병실 번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커튼, 낡은 침대, 그리고 그 안에 누운 사람. 처음에는 낯선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엄마는 단단하고 서늘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수는 적었지만 등이 꼿꼿했고 부엌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던 강단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운 건 뼈만 남은 작고 병든 노인이었어요. 세월은 엄마의 등만 굳게 한 게 아니라 엄마라는 사람 전체를 지워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알아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엄마의 눈에 순식간에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당황함인지 반가움인지 부끄러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주연아, 너 맞니? 어떻게 알고 여길 왔어? 어쩌다 이렇게 짐이 돼서 너를 다시 만나는구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저는 차오르는 것들을 꾹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엄마 용서 안 했어. 여전히 미워. 그런데 엄마가 죽고 나면 내가 나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왔어. 그러니까 나 좀 봐.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22년치의 무게를 다 담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은 제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았던 건
어쩌면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시대의 여자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 곁에서 숨죽이고 자식들 눈치 보며 버티고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배운 적 없이 그냥 견뎌온 삶.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 이제는 엄마도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제 마음 한켠에 아주 작게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온 건 그 병원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돌봄도 받지 못하는 엄마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을 하나 정리하고 침대를 드리고 엄마가 쓸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울 뻔했어요. 엄마는 저희 집에 오는 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며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상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엄마와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첫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엄마가 드시고 싶다던 음식들 위주로 장을 봤습니다. 나물이며 전이며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고 아이들도 심부름을 했습니다. 우리 넷이서 오순도순 차례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저한테도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빠들이 온다는 연락은 명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명우 오빠 부부와 종훈 오빠 부부 4명이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잠깐 멍했습니다. 솔직히 반갑지 않았어요. 아니, 반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그 눈빛들이, 그 손들이 아직도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오빠들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 마음 하나로 오라고 했습니다. 명절 당일 오빠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빈손은 아니었어요. 과일 한 박스씩을 내려놓으며 명우 오빠가 거실을 한번 훑었습니다. 첫째 명우 오빠가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야, 한주연 많이 이뻐졌네. 잘 사나 보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흘러간 시간이었나 봐요. 저한테는 그 시절이 아직도 몸 어딘가에 새겨진 상처인데 오빠들에겐 그냥 없었던 일인 것처럼 구는 모습이, 그 무심함이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둘째 종훈 오빠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집 나가서 고생한 보람이 있나 보네.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종훈 오빠가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회사는 어디 다녀? 반말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잠깐 멈칫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몸을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욕감이었어요. 나한테 한 게 아닌데도 내가 다 창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살림을 구석구석 살피는 눈치였어요. 가구, 가전, 인테리어. 저는 그 시선을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간 오빠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불편하신 곳은 없어요? 주연이가 잘 모시는 거 맞죠? 과장된 몸짓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마치 평생 걱정해온 효자인 척 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바라보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잘 먹었습니다. 국을 2그릇씩 비우면서도
대화는 집요했습니다. 새 언니들이 묻더군요. 여기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돼요? 집이 깔끔하네. 어머니 모시면서 힘들지 않아요? 뭐, 도움 되는 거라도 있어야 할 텐데.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은 엄마 방 쪽을 향하고 있었고 계산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식사는 끝났는데 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먹은 그릇 하나 치우지 않았습니다. 새언니들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둘째 오빠는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코트를 챙겨 들었습니다. 잠시 뒤 오빠들은 엄마 방에 잠깐 들렀다 나오더니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하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억울한 건지 허탈한 건지 그냥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행주로 제 손을 닦아주더니 그냥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내가 당신 편이야. 저는 남편 어깨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주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가 천장을 본 채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주연아, 내가 오빠들 좀 이해해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오빠들을 두둔하는 건지 아니면 자식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뱉는 미안함의 표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해도 참고 또 참고 그게 엄마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겠지요. 그 시대의 어머니들이 다 그랬습니다. 맞서는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들, 참는 것만이 덕이라 배우며 살아온 사람들. 저는 방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오래된 습관이 결국 저한테도 그리고 엄마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요. 엄마를 모시고 사는 하루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요란한 일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엄마 밥상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낮에는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밤에는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불을 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드라마 같은 화해도 눈물의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서 각자의 무게를 들고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밥은 반 이상 남겼고 낮잠과 밤잠이 늘어갔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저도 엄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이들도 잠들고 남편도 먼저 눈을 붙인 밤. 엄마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깨어 계셨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운 채로 멍하니 눈만 뜬 채였어요. 엄마는 어떤 날은 저를 알아봤고 어떤 날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흐린 날에는 제 이름을 부르다가도 갑자기 멀뚱히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라고 묻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운한 건지 차라리 다행인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오랜만에 눈이 또렷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안 자요? 시간이 늦었는데.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불 밖으로 가느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때는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술상을 차리던 그 손이 이제는 뼈만 앙상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네 엄마.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아버지가 무서워서 엄마도 그저 숨죽이고 살았어. 너를 고통받게 내버려둔 그날들이 내 평생의 족쇄였다. 내가 방패가 되어달라고 애원할 때 내가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혹은 그 말을 포기하면서 살아온 22년이었어요. 막상 들으니 기쁘지도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막혔던 숨이 터지듯 눈물만 쏟아졌어요. 엄마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천장을 본 채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의 늦은 사과는 비록 늦었지만 지난날의 상처를 씻어내고 딸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할 힘을 제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 18살의 그 상처 입은 아이는 여전히 웅크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엄마의 거동이 불편해지며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의 몸을 씻기고 있다는 것, 이 몸에서 태어났고 이 몸 때문에 도망쳤으며 이제 이 몸의 마지막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원망이 올라오면 죄책감이 따라왔고 연민이 올라오면 다시 억울함이 뒤를 쫓았습니다. 어느 것도 맞지 않고 어느 것도 틀리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를 씻기고 이부자리를 봐드리는데 엄마가 또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 손이 따뜻해서 잡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사과인지 아니면 그냥 늙고 병든 사람의 외로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더 이상 차갑지 않다는 것. 그게 그날 제가 느낀 전부였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으로 모신 건 함께 산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치매가 깊어지면서 밤낮이 바뀌었고 낮이고 밤이고 갑자기 일어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엄마가 신발도 신지 않고 복도까지 나가 계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당신 이러다 먼저 쓰러져. 요양원을 알아보자. 저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포기처럼 느껴졌어요. 그 많은 시간을 버텨왔는데 마지막에 엄마를 맡겨버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제 몸이 이미 한계였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곳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발품을 팔아 여러 군데를 직접 다녀왔어요. 엄마가 입소하는 날 저는 엄마 짐을 싸면서 자꾸 손이 느려졌습니다. 뭘 넣어야 할지 알면서도 자꾸 같은 물건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엄마는 요양원 가는 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맑은 날인지 흐린 날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뒤에도 저는 매일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마치면 버스를 탔어요. 요양원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늘 창밖을 봤어요. 오늘은 엄마가 나를 알아볼까? 어떤 날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엄마 얼굴이 환해졌어요. 주연아, 왔어?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저를 보고도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제가 여기 있다는 것만은 전하고 싶어 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제가 들어서자 엄마가 바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주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저는 엄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베개 밑으로 손을 넣었어요. 한참을 더듬더니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그걸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죄야. 봉투 안에는 종이 2장이 있었습니다. 자필로 쓴 유언장과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다가 빠지다가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주연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매 맞던 너를 보면서도 방패가 되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못난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마지막까지 부족하지만 엄마로 남고 싶어서 이런 짐을 안기는구나. 내가 마지막을 지켜줘서 엄마는 사람으로 죽는다. 고맙다, 내 딸 주연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엄마가 제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어요.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사람으로 죽는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게 두려웠던 거겠지요. 자식들에게 버려진 채로 아무도 모르게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가는 것이 제가 매일 찾아온 그 시간들이 엄마한테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엄마 모시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 미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원망. 그것들만 안고 평생 엄마를 안 봤다면 아마 평생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도 내 엄마잖아. 미워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엄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엄마의 손편지가 제 가슴 어딘가에 걸려있던 그 무거운 짐을 조용히 내려놓아 준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겨울은 유난히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낮에도 깨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시간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오빠들은 단 한 번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 전화기에 명우 오빠 이름이 떴습니다. 받으면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잘 계시지? 그게 전부였어요. 안부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인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주 짧게 묻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힘드신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그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저 네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를 알아본 건 요양원에 모신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또렷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손을 잡자 엄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주연아 하고 불렀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는데도 마치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엄마와 나눈 마지막 교감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신 건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놓은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울음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저를 조용히 안아주며 잘했어. 당신.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해준 순간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분주했습니다. 오빠들은 제 연락을 받고 몇 시간 만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상복을 갖춰 입고 조문객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효자인 것처럼 눈물을 훔쳤습니다. 친척들이 올 때마다 손을 맞잡고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야 편히 가셨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딱 한 번 명절에 저희 집에 온 것 말고는 단 한 번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효성 깊은 자식들처럼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함만이 밀려왔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빠진 늦은 밤이었습니다. 명호 오빠가 저를 구석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종훈 오빠도 따라왔습니다. 새언니들은 입구 쪽에서 이쪽을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명호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트랑 현금 좀 남기셨을 텐데 그거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재산 서류부터 챙겨놔. 종훈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모신 건 고마운데 재산은 형제끼리 나누는 게 도리 아니냐? 그게 장남, 차남 아들들에 대한 예의지. 도리, 예의. 요양원 한 번 오지 않은 사람이 입에 올리는 그 단어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2년 내내 병원비와 간병비를 홀로 감당하며 겪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묵묵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정 속 엄마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늘하고 단단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는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을 시절의 평범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못된 아버지 만나면 나 대신 화 좀 내줘. 엄마가 더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살아.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미워했어. 오래, 그리고 많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살았던 그 시대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히 가, 엄마.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맺혀있던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의 무언가가 그날 밤 영정 앞에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채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오빠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새언니들까지 모두 대동했더군요. 거실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얼굴, 그 위에는 조문객 앞에서 보여주던 가식적인 슬픔 따윈 흔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다렸다는 듯한 굶주린 짐승처럼 비릿한 탐욕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호 오빠가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이제 엄마 유품 정리도 해야 하고 재산도 정리해야 하니까 오늘 다 같이 얘기하자. 저는 조용히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든든한 등 뒤에서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그 구겨진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언장을 펼치는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재산 내역을 확인한 오빠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명의로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6억, 예금 3억, 사망보험금 1억. 엄마가 남기신 모든 재산의 수익자가 단 한 사람, 저 한주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명호 오빠가 유언장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 꼬드겨서 이런 조작질을 한 거 아니야? 치매 걸린 노인한테 이런 걸 받아내면 어떡해? 종훈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한테 받아낸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새언니들까지 가세에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주연 씨,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 모신다고 할 때부터 이거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바보인 줄 알아요?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엄마의 손을 잡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닦아드리던 손길, 버스를 타고 요양원을 오가며 분을 삭혀야 했던 수많은 날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언니들, 지금 나한테 계획이 있었다고 했지요?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엄마가 처음 요양병원에 계실 때 나한테 연락을 준 건 이모였어. 오빠들이 방치하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다고 말이야. 내가 모시겠다고 했을 때 오빠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그게 내 계획이었을까? 오빠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요양원에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 엄마가 기억을 잃어갈 때, 엄마가 오빠들 애타게 찾을 때 당신들 다 어디 있었어? 잊을만 하면 전화 한 통해서 엄마 잘 계시지? 묻는 게 오빠들이 한 전부잖아. 새언니가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좀 모셨다고 유세 부리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굴러 들어와 가지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유세?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픈 엄마 내가 모신다고 했을 때 혹 하나 뗀 것처럼 좋았겠지.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짐짝처럼 박아놓고. 새언니, 오빠들. 엄마 우리 집에 계실 때, 요양원 계실 때 당신들 호화로운 여행 다니는 거 사진으로 다 봤어. 그때 엄마 생각은 단 한 번이라도 났어?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종훈 오빠가 목소리를 낮추며 찌질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자식인데 유언장 하나로 다 가져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빠 엄마가 왜 나한테 남기셨는지 알아? 여기에 적혀 있어. 내가 마지막을 지켜줘서 엄마는 사람으로 죽는다. 이게 엄마 마음이야. 내가 꼬드긴 게 아니라 엄마가 직접 느끼신 거야. 나는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어. 명호 오빠가 주먹을 꽉 쥐며 외쳤습니다. 너 두고 봐. 법적으로 따져볼 테니까.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 나도 준비 다 됐어. 그들이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응, 이상하게 괜찮아. 나도 이제 그 어리기만 하던 한주연 아니야. 오빠들한테 맞고 욕먹어도 숨죽이던 어린애가 아니라고. 처음으로 내 목소리로 그들 앞에서 똑바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남편이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뗐을 뿐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건 오빠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알아봐 둔 곳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법이라는 것과 마주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 앞에 앉아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간병 기록이 있었어요. 요양원 방문 일지, 의료비 영수증, 간병 기간 동안 주고받은 문자들, 남편이 꼼꼼하게 챙겨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의 자필 유언장과 손편지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유언장의 작성 날짜와 성명, 그리고 도장이 모두 확인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간 뜻이 누군가의 욕심이나 억지 앞에서 무너질 일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재판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오빠들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엄마의 치매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정신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거기에 제가 엄마를 고립시켜 재산을 가로챘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손을 꼭 쥐었어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판사 앞에서, 오빠들이 보는 앞에서요. 18살 이전의 이야기들을요. 아버지의 폭력, 오빠들의 학대, 그리고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담담하게 말하려 했는데 중간에 목이 잠겼어요. 그때 명호 오빠 쪽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유언장의 유효성에 관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오빠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명호 오빠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 자리에서 피고 측이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어머니를 고립시켜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왜 22년간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의 마지막을 자처해서 돌봤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맥락입니다. 계획적 접근인지 진심 어린 간병인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실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건조하고 지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빠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었으니까요. 오빠들에게 엄마의 위독함을 알렸을 때 그들은 바쁘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방치한 그들이 자식일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매일 찾아가 차가운 손을 잡아들인 제가 자식일까요? 재판장님, 저는 재산을 바라보고 어머니를 돌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을 혼자 보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존엄과 그 뜻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법원은 유언장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하던 당시의 진술 기록, 요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간병 기록이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졌어요. 다만 오빠들의 유류분 청구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랬어요. 유언장이 있어도 직계 자녀들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몫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 하나에게 전부를 남기고 싶으셨어도 법은 그것을 온전히 허락하지 않았어요. 판결문을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들과 나눠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엄마의 뜻이 법정에서 인정받는 걸 원했어요. 제가 2년을 버텨온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끝까지 싸운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건 이뤄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 사람들과의 마지막 끈이었던 엄마가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이 사라진 자리에 이상하게도 자유로움이 들어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던 그 시절의 상처들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오빠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운 감정도 이기고 싶은 감정도 이제는 없었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오냐오냐 받아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주말 오후 남편과 함께 동네를 걸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는 산책이었습니다. 그냥 따뜻하니까, 나가고 싶으니까. 걷다가 문득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 손이요. 봉투를 건네던 떨리는 손, 제 등을 토닥이던 힘없는 손.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손인데 마지막에는 그 손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사람은 너무 늦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 고마움을 알지요. 그 말을 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에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살다 보면 그 말들이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사라지기도 하죠. 저는 엄마에게 마지막 시간을 드렸고 엄마는 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게 우리 모녀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햇살 아래 남편과 나란히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8살에 제가 꿈꿨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섭지 않은 집, 밥 먹고 잠드는 평범한 하루. 그 꿈을 이제 저는 매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자유입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